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세상에 탁 던져졌습니다. 과연 이 일시적 인플레이션, 이 단어는 향후 미국의 또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기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우리는 한번 진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2021년에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 진단을 그렇게 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41년 만에 초인플레이션이 찾아왔고 연준의 실패라고 이렇게 지적을 받은 바 있지 않습니까? 역시 이번에도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라고 진단을 했고 그러면 또 초인플레이션이 찾아오고 파월은 다시 실패하는가? 연준의 두 번째 실패로 기록될 것인가 하는 대질문이 지난주에 던져졌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제 의견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결정은 정말 많은 것들을 좌지우지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어쩌면 미국 돈의 가치를 강하게 만들고 또 상대국 통화는 상대적으로 절하시키면서 또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상을 했었는데 정말 물가 안정이 약이 되는지 또 나의 호주머니에까지 가계부채 규모에까지 부동산 시장에까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금리를 결정하는 주된 배경, 물가에 대한 진단이 일시적 인플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은 시작됐는데 관세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일시적 인플레에 그칠 거다라는 이 판단은 그러면 향후 통화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까? 도대체 파월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명확히 진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2025년 경제 전망을 하면서 2025, 26년 역시 피벗의 시대를 우리는 만난다.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해 나가는 시대다. 역시 트럼프 2.0 시대에는 그 기조가 다소 변화할 수도 있다. 또 재밌는 것은 트럼프는 금리 인하론자인데 근데 물가를 정말 자극하고 금리 인하를 방해할 것인가? 이 거대한 대질문이 우리 앞에 떡하니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배경과 향후 경과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보신 것처럼 글로벌 통화 정책 기조가 어쨌든 정점 5.5%를 기록한 이후 그리고 미국은 세 차례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그 이후 두 번 연속 동결 조치를 단행합니다. 한국은행으로서도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를 고려한다면 마음 놓고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단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국도, 캐나다도, 유로존도, 스웨덴도, 스위스도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하해 왔는데 인플레가 다시 자극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스위스 같은 경우도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가졌었는데 금리 인하가 어려운 거죠. 혹여나 물가가 다시 상방 압력으로 자극되면 금리 인하한 것이 잘못된 결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동이 걸린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의 중앙은행도 마찬가지. 이 관세 전쟁으로 심각한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닌가? 애써 금리 인상하다가 경기 침체라는 것을 맞닥뜨리면 금리 인하해서는 안 될 텐데 역시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자국이 생각하는 중립금리를 찾아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거나 일본은행과 같이 금리를 인상하는 피벗의 시대인데 그 피벗의 통화정책 기조 움직임이 제동이 걸린 겁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대략 한 5, 6월까지는 지켜보다가 그 이후에나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가자 제동이 걸린 겁니다. 그러면 특히 파월이 관세는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진단을 했는데 과연 일시적 인플레이션에 멈출 것인지 그러면 일시적 인플레이션으로 멈추고 구조적 인플레이션으로 가지 않는다고 전제한다면 지금 일시적 제동이고 향후 통화정책 기조를 또 점진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해야 됩니다. 지난
3월 FOMC 회의에서 저도 여러분들과 즉시 분석을 통해서 의견을 정확히 전달해 드렸습니다만 중요한 단어를 하나 던졌습니다. transitory라는 말 그대로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시작됐지만 그 관세 전쟁에 따라서 인플레를 자극할 거냐? 일시적인 자극은 될 것이다. 구조적으로 인플레를 자극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베이스 케이스, 어쨌든 경제 전망을 하고 적정한 금리를 결정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일시적 인플레이션을 기본적 시나리오로 가정하겠다라는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실제 점도표와 경제 전망에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란색 네모를 보시면 12월의 경제 전망치가 2.1%였는데 이번 수정 전망치는 1.7% 하향 조정했어요. 실업률도 기존 전망치보다 4.3에서 4.4로 올라갔어요. 경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질 것이다. 근데 PC 인플레이션, 코어 PC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은 기존 전망치보다 올라갔습니다. 기존 전망치보다는 25년의 경우 올라갔지만 재밌는 거 보세요. 2026년의 경우 변화가 거의 없다. 2027년은 역시 변화가 없다. 일시적인 인플레로 마무리하고 26년, 27년까지 인플레를 계속 구조적으로 자극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일시적 인플레이션을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역시 이 빨강색 네모박스, 기존에도 금리를 3.9, 3.4, 3.1 그리고 영구적으로는 3.0 중립금리를 3.0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금리 스탠스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역시 3월 FOMC 점도표 상에서도 기존에도 3.9%로 2025년 두 번 인하라고 점도표 상에서 나왔었는데 여전히 두 번 인하예요. 다시 말하면 일시적 인플레로 야기됐기 때문에 금리를 이것 때문에 금리 경로에 대해서 통화정책 경로에 대해서 반영할 필요는 없다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향후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변화 25년, 26년, 27년 이런 식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이 이야기는 곧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다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그뿐 아니라 파월의 기자회견 그리고 최근에 연설 등을 통해서도 누누이 강조했었던 표현들이 있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최근 불확실성이 이례적으로 높아졌다.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불확실성이 높아졌다지 인플레가 자극됐다. 인플레가 자극될 것이다. 라고 표현한 건 아니라는 거.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라는 것이지 인플레가 정말 상방 압력을 받았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을 판단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 그 관세와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라고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고 또 바로 지난주죠. 머니터리 팔러시 포럼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관세의 경우 지속기간이나 관세의 수준이나 관세의 범위 이런 것들이 매우 불확실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책이 명확할 때까지는 지켜봐야 한다. 특히 그런 관세 전쟁으로 인해 가격이 일시적 상승에 그친다면 그러면 통화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일시적 인플레 때문에 그 통화정책 기조를 바꿀 수는 없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기본적인 베이스는 뭐예요? 모른답니다. 모른다. 모르니까 어떻게 하겠다? 3, 4, 5, 6월 달 지켜보다가 그 지표를 보면서 금리를 결정하겠다라는 의견인 것이에요. 다만 기자들이 꼬치꼬치 물어서 만약에 그래도 경제를 전망하고 금리를 결정하는데 베이스라인, 기본 전제로 까는 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본 전제가 뭐냐?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실토한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해 보겠습니다. 2018, 19, 20년 트럼프 1기 때 미중 무역 전쟁이 펼쳐졌어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관세를 부과하자 역시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에 강력한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때 관세 전쟁이 일었어요. 관세율이 올라갔었어요. 근데 정말 인플레이션이 자극됐을까?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둔화됐었습니다. 2.5%대의 물가 상승률이 2% 언더, 1.5%대의 물가 상승률로 레벨 다운 됐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관세 전쟁이 반드시 물가를 자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시적으로 미국 물가가 올라갈 수 있지만 이 관세를 높인다는 것은 수입 안 받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세계 주요국들은 수출을 못 해요. 그러면 이들 국가들은 기존의 철강, 알루미늄, 뭐 그 밖에 여러 원부자재, 과잉 생산이라는 문제가 펼쳐지잖아요. 과잉 생산되니까 이 너무 많이 생산한 철강을 헐값에라도 다른 나라에 제공할 수밖에 없어요. 유럽이나 그 밖에 다른 대체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글로벌 인플레는 둔화될 수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미국 물가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과거에는 어쨌든 실증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둔화됐다라는 팩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 그러나 트럼프 일기 때의 관세 전쟁은 중국에 대해서 진행했지만 지금의 경우 처음 경험하는 일이다. 중국에 대한 관세 전쟁이 아니라 대세계에 대한 관세 전쟁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인플레를 자극하는 일이 더 대대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품목도 더 많아졌고 대상 국가도 많아졌으니 광범위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본 전제는 뭐다? 알 수 없다. 그래서 뭐 하겠다? 지켜보겠다. 그러나 지금 현재 뭔가 판단은 내리긴 내려야 되니까 그 판단의 전제는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과거에도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라고 했고 그리고 초인플레이션이 찾아왔지 않느냐. 이번에도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라고 했고 그러면 초인플레이션 찾아오는 거 아닐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일시적 인플레이션에 매우 민감한 이유 2021년, 22년 당시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잭슨홀 미팅 당시입니다. 그때 저도 참 존경하는 세계 거장이라고 불리는 경제학자 두 분이시죠. 서머스 그리고 크루그먼. 이 두 교수님들이 서로 의견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진단이 달랐습니다. 서머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이제 우려해야 될 수준으로 찾아올 것이다. 인플레가 본격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금리 인상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죠. 크루그먼 교수님은 아니다. 이거 일시적 인플레이션에 불과하다. 인플레를 구조적으로 만들진 않다. 그러니까 서둘러 금리 인상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결국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크루그먼의 입장에 동의를 한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인플레이션, 중고차 가격 하락도 조짐이 있고 급여 인상도 여전히 완만하다. 인플레이션 일시적이고 과거 수십 년 동안 트렌드가 바뀔 이유가 매우 적다. 그래서 단기적인 요인인 것이고 금리 인상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파월 연준 의장이 그 당시 보여줬던 PPT예요. 뭐라고 했냐면 장기적으로 1990년대부터 2021년까지 세계적인 주요국들의 물가 상승률은 어때 왔다? 점진적으로 상승률이 둔화되어 왔다.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어 온 그런 기조에서 아예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후 인플레이션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인플레이션은 미국 22년 6월 물가 상승률 9.1%, 41년 만에 최고치에 달하는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파월 틀렸다. 연준은 실패했다. 그래서 미리 금리 인상을 했었으면 5.5%까지 금리 인상 안 해도 됐었을 텐데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중에 서둘러 금리 인상을 단행한 거 아니냐, 연준이 실패한 거 아니냐, 크루그만도 내가 잘못 전망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일시적 인플레이션에 민감한 이유는 조기에 인플레이션을 진단하지 못했고 인플레이션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비로소 대대적인 금리 인상을 했고 그게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을 줬다. 엄청나게 많은 실업자를 양산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게 주장인 겁니다. 그래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찾아온 초인플레이션의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실 2020년, 21년 코로나19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적극적으로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했었어요. 그 와중에 공급된 통화량이 낮은 금리가 또 역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 되었다라고 평가합니다. 2021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찾아온 초인플레이션 그 현상은 단순히 그 유동성 때문만이 아니라 러우 전쟁이 있었어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발동하죠. 러시아산 원유 쓰지 마라, 천연가스 쓰지 마라, 원자재 갖다 쓰지 마라. 근데 당시 러시아는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수출량으로는 미국보다도 더 많았어요. 근데 그런 나라로부터 원유 공급, 천연가스 공급하지 마라라고 했으니 결국 많은 국가들은 에너지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기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실제 러시아와 EU를 잇는 파이프라인 가스 공급이 급격히 줄어드는 일이 있었고 당연히 EU 회원국들은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니 엄청난 에너지 위기를 만나고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었습니까? 실제 보시는 것처럼 저는 그 당시에 여러분께 의견 드렸던 게 인플레이션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인플레이션에 투자하라. 원유 선물 ETF에 투자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보시는 그래프처럼 역시 인플레이션 시대를 야기한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반영된 물가 상승률이 초인플레이션이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보시는 것처럼 유러피언 국가들이 더 높은 물가 상승률을 만나요. 미국도 높은 물가 상승률을 만나지만 유러피언 국가들이 이 에너지 리스크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더 많이 압박을 받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정리해 본다면 아까 서머스와 크루그만의 논쟁에서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서머스의 주장이 맞았을지 모르지만 그 주장의 근거에는 러우 전쟁이 없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없었습니다. 역시 크루그만의 주장에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지 않을 거야 라고 했지만 그 주장의 배경에는 역시 러우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없던 일이 다시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의견은, 저의 평가는 둘 다 맞은 것도 아니고 둘 다 틀린 것도 아니다. 전망의 결과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전망의 내용, 근거를 들여다보면 그 누구도 러우 전쟁을 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러우 전쟁으로 인한 초인플레이션 현상임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가 맞았다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가 관세 전쟁을 처음 만나요. 마치 운전을 하다가 한참 빠르게 달리는데 안개가 자욱한 그런 도로를 만나요. 아무리 닦아도 너무 안개가 자욱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속도를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결과적으로 파월의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표현이 맞았다 틀렸다를 논하는 것보다는 과거에 틀렸으니까 이번에도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또 틀릴 거야 라고 판단하기보다는 파월이 다양한 경기 지표를 판단하면서 4, 5, 6월 동안 발표될 각종 데이터를 들여다보면서 고용지표, 물가지표를 들여다보면서 신중하게 추가금리 인하를 해야 될지 아니면 금리를 동결해야 될지 혹여나 금리를 인상해야 될지 여부를 진단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강력한 금리 인하 요구를 무시하거나 혹은 파월은 적극적으로 경제 지표에 더 민감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신중한 통화 정책 기조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표현을 여러분이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반드시 인플레이션 올 거야 라고 판단 내리시기보다는 신중한 통화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구나, 당분간은 추가 금리 변동보다는 동결을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있겠구나,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주시하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내가 연준 의장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적절한 이 지표들을 볼 때마다 적절한 금리 결정이 맞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를 가져보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려봅니다. 제가 오피셜 클럽을 런칭했습니다. 오피셜 클럽을 통해서 이 유튜브 외에도 매일 여러분과 굿모닝 마켓이라는 뉴스를 전달해 드리고 또 매주 여러분께 줌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줌 수업을 진행합니다. 또 매월 특강을 진행하면서 오프라인이죠. 그래서 오기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으로 보시겠지만 세미나를 통해서 이달의 핵심 주제를 가지고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만으로는 더 많은 진단을 의존하기가 어렵다, 더 깊숙이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상단에 있는 이 오피셜 클럽으로 찾아와 주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 이상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